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 신통일한국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크게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한민족의 역사와 두 번째, 남한과 북한의 민족주의를 소개하고 세 번째는 국경철폐, 네 번째는 환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맞이한 명전 종식과 태평양 문명의 태동과 세계 문명을 주도할 하나님주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화 통일이냐 흡수 통일이냐를 우리가 통일론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데, 북한은 무신론과 공산, 좌익을 내세우면서 적화 통일을 하고자 하고, 남한은 무신론과 민주, 우익에 근거한 흡수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방적인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양자 모두를 포용하고 수긍할 수 있는 신통일 한국에서는 하나님주의와 투익사상으로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 개략적인 주장입니다. 북한의 민족 주체사상은 조선전서 33권에 나타나는 것처럼 유물사관에 맞도록 역사를 변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물사관은 선사시대와 원시공동체 사회, 피지계 사회, 계급투쟁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유물사관에 맞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한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해석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사관에 입각한 한민족의 역사 인식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선사시대부터 출발해서 삼국시대, 조선시대, 또 6.25까지 이루어진 한국사를 원시 공동사회에서 출발해서 계급사회로, 공산사회로 나아간다는 유물사관이 억지로 끼워 맞추는 사회, 사관이기 때문에 결코 그 증거나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유물론자들은 계급투쟁사회, 민족의 역사를 끄덕 맞춘 날조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특히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를 원시시대라고 하고, 부족국가시대를 노예 소유제 사회로, 삼국시대를 봉건사회로, 통일신라시대를 봉건사회 발전으로, 고려나 조선시대를 봉건적 예속 강화를 하는 시대로, 조선 후기를 자본주의 형성으로, 그 이후에 근대사회로 이렇게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물론자들은 훈민정음, 한글 창제조차도 하나의 지배계급이 피지계급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창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국난 극복사를 계급투쟁사로 설명하려다 보니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유물사관이 아닌 하나님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정립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사대주의나 열등의식, 또 자주 독립심이 부족한 것, 또 당파 사업을 많이 한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일제치하에서 교육을 잘못 받은 식민사관의 주도하에 교묘하게 뿜어진 사실로서 지금도 잘못 알고 있는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하늘을 섬기는 경천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외압 앞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무릎 꿇지 않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한민족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의 뿌리는 단군 신화의 홍익사상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남을 이롭게 하는 평화의 정신입니다. 세계 종교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도 조화롭게 잘 수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 증거인 것입니다. 한민족의 종교는 외래에서 들어온 불교나 또 유교나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다 소화할 수 있고 포용적인 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모든 종교의 정수가 되는 가르침을 민족 정신의 본바탕에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 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바탕인 종교들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 사상에 의해 조화 통일됨으로써 세계의 종교들을 서로 융합,
조화시킬 수 있고 또 세계적인 도의사회 건설의 모델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허무지사, 행무언, 지교, 주교사 지야라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말없이 가르침을 행하니 주나라 공자의 가르침과 같다고 한 최치원의 가야 비문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민족 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인 것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남과 북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한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내세우는 것으로 국가의 정통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분단으로 이질화된 남북 간의 대립적인 정통성 주장은 민족 통합의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극복해 나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 통합 과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한민족의 역사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악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선한 한민족의 생존을 걸고 싸운 순환의 역사이고 순환 극복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한민족의 투쟁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선악의 투쟁사였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순환사를 넘어서 민족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한민족의 여인은 정제를 중시해 왔으며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도 그 같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선을 추구하는 도의민족입니다. 931번의 외침을 받고도 하늘의 뜻과 일치하는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민족은 선을 추구하는 도의의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군이 용성한 때라도 결코 남의 나라를 침범하거나 빼앗거나 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한민족은 건국 정신부터 경천, 홍익, 광명의 세계를 추구하는 도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찍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함석헌 선생님은 이러한 한반도를 중심한 순환의 역사를 선민의 역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민족 주체사관을 가지고 인민대중의 항쟁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사관으로서 복귀섭리사의 하나의 복귀사로서 다시 역사를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침략은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뭉쳐서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몽고군을 침략했을 때도 8만 대장경을 판각으로 목판화해서 불교 정신으로서 물리치고자 했고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도 천도교와 불교, 기독교가 서로 종교를 초월해 뭉쳐서 외침을 막아낸 3.1운동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놀드 토인비의 문화사관을 보면 문화가 발생되고 그것이 성장하다가 좌절되고 해체된다고 했습니다. 그 문화사관에서 운동력은 바로 대중의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사관에서조차도 창조성을 가졌을 때는 발전하고 창조성을 잃으면 그것이 해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가 발생하고 또 성장하는 것도 하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창조성이 발휘되는 것이고 또 창조성을 잃을 때도 자유의지에 의해서 서서히 모방이 중지됨으로써 해체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놀드 토인비는 4종류의 구세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진시황과 같이 칼든 폭력을 행사하는 구세주가 있고 또 회고주의와 미래주의를 앞세운 시간과 기계의 구세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이 철인 구세주를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대신한 신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온 재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구세주를 소개하면서
타락으로 시작된 섭리사가 전혀 반대적인 길을 가면서도 이러한 네 종류의 구세주를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중심인물을 중심하고 전환됨으로써 결국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섭리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투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상의 순학의 기준은 하늘의 뜻에 순행하는 자는 살아남고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토인교의 문화사관에서도 지금까지 역사상에 크게 21개 내지 26개의 문화권이 있었지만 그것이 점차 5대 종교를 중심하고 합쳐지고 결국은 기독교 문화를 중심하고 통일 문화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가 처음에는 발전을 했지만 군서 갱류와 같이 역행할 때는 멸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한국사에 있어서도 풍량조씨나 안동김씨가 세도 정치를 하다가 천주 교인을 학살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막아주지 못함으로써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을 봐도 이러한 역사상의 선악의 기준은 그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편은 천도에 가까운 편이고 악편은 천도를 떠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란이 일어나도 그것이 백성이 오히려 선한 편에 서기도 하고 또 외침을 받았을 때 침략자는 대개 뭘 빼앗으려 오기 때문에 무조건 악편이라 할 수 있고 또 4.19 의거도 학생이 오히려 선한 편에 선 것입니다. 5.16 군사혁명도 장면 정권의 우유부단함과 국정 혼미를 막아준 것으로 출발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장기 집권의 업무를 통해서 악한 편으로 흘러갔던 것을 봐도 이 선악의 투쟁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은 일찍이 잃어버린 본향의 땅, 단군시대의 경천, 홍익, 광명의 세계를 다시 찾기 위한 순환의 길을 걸어온 복귀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광명의 이상세계를 찾아 이루려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사라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광명의 이상세계를 찾아 이루려는 복귀 섭리사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서 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95%는 신의 섭리이고 단지 인간의 의지 5%가 가미되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사관은 인민대중의 계급투쟁사로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원동력을 계급투쟁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사관으로 볼 때는 신의 절대적인 예정으로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책임과 합쳐진 100%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민족주의입니다. 남한의 민족주의와 북한의 민족주의를 소개하면 1920년대에 지식인을 중심해서 민족 자결론이라는 민족해방론,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 등을 주장하는 글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민족주의입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조소왕의 삼균주의나 안지홍의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등을 발표하여서 민족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 논리가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분열된 남북한의 분단체제를 민족적 정통성 대결의 시비로 이어지게 되었고 특히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정통성의 시비 대상이 되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승만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1950년대 이후 남한에서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나 언급이 금기시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1970년대 민족주의를 세계 학계와 연계시켜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때부터 민족주의는 애국론을 벗어난 민족의 당면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으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초중반의 국제와 세계화 담론이 민족주의 논의에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은
동일시되었고 세계 속의 한민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의 민족주의는 사실은 식민화 경험을 통해서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개항 이후에 서양에 관련된 책들이 국내에 전해지고 일본, 미국 등과의 교류에서 유입된 국민주권과 공화주의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고 개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갑신정변과 갑오경장, 독립협회를 이어지는 일련의 개화운동이 주도되면서 국민주권과 공화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일제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후에 개화 계열 인사들이 주도하여 대한자강회나 신민회등을 조직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은 그 대상을 국민들로 설정하였고 활동의 목적을 국민의 자강과 실력 양성을 도모하여 상실당한 국권을 회복하는 데 두었습니다. 이러한 남한 민족주의 운동사는 1910년부터 민족 자결론을 출발로 결국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재창에 힘을 얻어가지고 3.1운동, 즉 민족해방운동의 기본 이념이 토대가 마련되었고 민족해방 이후에도 민족주의 좌파도 역시 사회주의들에 대해서 아직도 계급해방보다는 민족해방에 중점을 두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하면서 민족협동전선의 결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3.1운동의 산물로 이루어진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공화주의를 채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전제군주주의를 민주공화제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정체성을 민주공화제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성정부는 3.1운동이 발발한 후에 국내의 홍진, 이두갑을 비롯한 인사들이 비밀리에 정부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일제 침략으로 형성된 한국 민족주의는 저항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며 시작되었는데 결국 동원 이데올로기로까지 나아갔습니다. 1960년 4.19 혁명과 1960년 한일협정 반대 투쟁은 민족적 민주주의 성격을 거치면서 70년대나 80년대는 통일운동이 반정부 운동의 성격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민족주의는 정치적 운동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민족 문화나 민족 정신 중심의 문화민족주의 또한 중요한 흐름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한국 민족주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혈연과 언어, 문화와 관습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북한의 민족주의를 보면 1960년대 북한의 정권 수립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민족 개념 역시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상태의 공통성을 중요시한 스탈린적 정의를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와서 북한식 민족 개념이 형성되는 과도기 시기를 거쳐서 여전히 스탈린적 민족 개념을 사용은 하고 있으나 결국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민족 개념에 혈통을 추구하게 되었고 또 언어의 공통성을 강조하게 이르렀습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마르크스주의적 민족 개념을 비판을 하면서 혈통과 언어를 중요시하고 경제생활과 심리상태를 제외시킨 북한식 민족을 정식화하게 됩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연방제 통일방안과 연관시켜서 민족 자주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체사상의 자주성 원칙을 민족 단위로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북한의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사를 좀 더 세밀히 보면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계급혁명, 계급해방에 선행하는 과제로서 민족해방을 설정하였고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 조직인 조선공산당은 민족해방을 가장 우선적인 당면 과제로 제기하게 됩니다.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계급해방에 선행하는 과제로서 민족해방을 설정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 조직인 조선공산당은 민족해방을 가장 우선적인 당면 과제로 제기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후에 한인의 좌익 민족운동은 소비에트 정부 정책을 따르게 되었고 특히 대외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1925년 4월
민족 해방을 우선 목표로 한 공산당이 조선공산당이 창립되었고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내부 관계는 타협과 변혁을 거치면서 식민지 역사 특성 속에서 큰 결속력을 보이며 한국 민족주의를 통해서 독립의 목표를 정하고 좌우 합작의 조직력을 갖춘 민중 기반으로 민족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북한의 민족주의 운동사는 제가 북한의 어떤 역사관이나 북한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서 다루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혁명군이나 조선혁명당은 1946년까지 만주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무너졌고 남은 이들이 동북 항일연군에 과담하여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의 계열의 원로 민족운동가들이 임시정부 주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북한 계열의 민족혁명당은 당명을 김원봉 중심의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변경하고 지도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게 됩니다. 1937년 12월 초에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족해방동맹 또는 조선혁명자연맹을 합쳐서 세 단체는 우익에서 좌익 세력의 전선 조직으로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창립하게 됩니다. 조선전선연맹은 강령으로서 전민족적 반일 통일 전선 수립과 전민족의 혁명적 총동원을 내세우고 중국 항일전쟁 참가는 세계 모든 반일 세력과의 국제적 연대 형성과 함께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과 국민 기본권 및 남녀 평등 보장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1945년부터 독일 항복 후에 중국의 저바오중은 만주 유격대를 조직하고 8.8 연단에 김일성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조선인 학살 사건을 민생단 사건 이후 생존한 김일성은 동북 항일 연군 제2군 제3사 사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표적인 전투가 1937년 6월 4일 보천보 전투로서 조선에서도 김일성의 이름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 이후 집요한 일본군의 추적으로 소련으로 넘어간 김일성은 88 특별유단의 일원으로 재편성되어 활동했으며 소련군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1945년 9월 19일 원산에 상륙함으로써 조선에 귀국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투항하자 88유단의 동북 항일연군 소속 중국인 선발된 57개 소조로 나뉘어 동북의 중요 중소도시로 잠입했고 동북에서 국공내전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특히 중국 공산당이 그 당시에 김일성에게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해방과 함께 원산에 입국을 한 이후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북조선 공산당으로 창당을 하고 그럼으로써 서울의 박헌영과의 관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1946년 8월에 북조선 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에 1947년 2월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수립하게 됩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백두혈통의 세습 통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사관으로서 그리고 남북 분단은 가치관의 분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곡된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서 인생관, 역사관을 그릇되게 정립하고 있는 인간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포용하고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 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면 좌익과 우익이 북한은 공산주의로 무신론으로 헬레니즘으로 흘러왔고 우익으로서 남한은
민주주의와 유실론을 중심으로 헤브라이즘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분열들이 어느 일방적인 통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 이데올로기를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남북 통일입니다. 문명론적 입장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성장과 발전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1988년 서울에서 열렸던 88 올림픽에서 세계유연함, 이념을 넘어서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처럼 대화합을 이루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국제 정세에 있어서 고려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동북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통일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북한이 동북 공정의 일원으로서 중국에 편입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적 왜곡에 오히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통해서 갈등 때문에 한반도를 자기들의 하나의 앞마당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고 오히려 큰 위기로 오히려 남북한의 통일이 북한 주도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희생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는 빨리 남북의 합의한 가운데 통일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미중 갈등이 겉으로는 경제적인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우주 플랫폼 사업에서조차도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 탐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것을 미리 아신 문선명 선생은 남북한이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총뿌리를 겨누듯 세계 각국은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서 초롱성 같은 국경을 쌓아놓고 서로 대치하고 있던 시대에 198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구상을 밝혔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잇는 평화의 공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을 거쳐서 이 국제평화고속도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고 동서유럽의 세계로 향하는 국제평화고속도로는 국경선에 지상 분리대를 중심으로 각각 4차선을 건설하고 양측면을 1km를 국제 중립지역으로 설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에 출입국 관리소를 두어서 무비자 출입국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무기를 실은 차량 통행 금지라든지 군대 이동을 특히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세계를 평화롭게 연결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평화의 고속도로를 구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선명 선생의 하나의 제의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진행 상황입니다. 특히 한일 해저터널은 그 출발점으로서 국제평화고속도로의 건설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에서 분립되어 있는 일본을 연결하여 신뢰 회복을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고 한 것입니다. 1982년 4월에 일본에서는 국제하이웨이 건설단을 설립하고 1983년 7월에는 일본 구슈 사가현과 가라스, 이끼, 스시마 육상부와 해역부 조사를 개시했고 1986년 10월에는 사가현, 진제이촌 나고야에서 한일 해저터널 구착 공사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도 1988년부터 90년까지 대마도와 거제도 일대에서 지추조사를 벌였고 저도 거기에 직접 현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바로 해양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저터널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일 해저터널 건설로 모든 들어가는 경비를 54조 5천억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45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설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났고 그 생산 유발 효과는 3배, 4배로 늘어난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국제평화고속도로의 의미는 이 국제평화고속도로를 통하여 세계를 하나로 묶자는 것이고 서로 평화의 길을 열자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브라드미르 수린 박사는 한국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2005년 11월에 한러 공생 국가론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15만 킬로미터의 도로망을 건설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팍스 로마나를 구가했듯이 지구촌 고통망의 구축을 통한 세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련 지금의 러시아와 미국이 베링 해협을 통해서 서로 연결함으로써 해저 터널과 다리를 놓자는 것이 평화의 왕 개교라고 우리가 명명하게 되었고 그것이 베링 해협에 다이오미 섬을 연결하는 하나의 웰렌과 누엄을 서로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200조가 소요되지만 우리가 하나의 전쟁을 통해서 소비되는 그 경비만으로도 충분히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베리아의 650만 평방킬로미터를 이루는 약 한반도의 30배 이르는 광대한 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구 동토 지역이 개발만 하면 에너지 자원의 보고를 할 수 있는 갖가지 강물이 묻혀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베링 해협 터널의 의미는 냉전의 완전한 종식과 자원 개발, 평화 공동체 모델을 구축하고 최적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고 특히 이를 통해서 북한 개방과 남북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경을 철폐하고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 평화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환태평양 문명권 시대입니다. 환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주역으로서 한반도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문명은 하천 대륙 문명에서 지중해 반도 문명으로 그리고 대서양 도서 문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환태평양 문명권에서 한반도를 중심한 중국과 일본, 한국으로 건너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반도 문명에서 반도 문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찍이 오스발트 슈펜글러는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문명권이 대서양 지중해를 넘어서 대서양 문명권으로 그리고 환태평양으로 특히 마지막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한 문명권으로 귀를 된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양 문명의 위기는 동양으로 그 해결점을 찾아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문명이 왜 위기에 이르렀나를 보면 너무 이성에 치우친 야만 시대를 목격하게 되고 특히 대량 생산이나 대량 소비의 특징을 갖춘 현대 산업 사회는 인간성의 소외와 심한 왜곡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심각해짐으로써 인간 존중이 무너지고 적자 생존의 투쟁 속에서 매일매일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대중사회가 겪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서로 상호 존중이라든지 서로 위하여 사는 정신이 사라지고 그저 정글 법칙이만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인간관계가 고립화되고 기계화되어서 인간이 오히려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을 잃어버린 서구 물질 문명의 한계가 결국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절대주의, 신을 중심한 절대주의가 상대주의로 흘러감으로써 이 고대 히랍의 소피스트의 세계관에서 보듯이 인간을 모든 가치의 척도로 삼게 됨으로써 모든 가치가 철저하게 상대주의적 가치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주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인간을 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된다는 것의 입장에서 하나님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동양적인 정신을 수용함으로써 태평양 시대로 진입한 후에 아시아 문명권에서 꽃피우고 결실될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시아 문명권이 태동이 시작되어 있고 앞으로 한반도를 중심하고 새로이 꽃이 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문명을 주도할 새로운 사상으로서 단순히 남과 북이 통일되는 사상이 아닌 세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사상이 바로 하나님주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태평양 시대에 주도권을 가진 한반도는 이런 하나님주의를 중심하고 세계를 평화로 이끌 사상을 잉태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현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문명을 주도할 사상으로서 기본적인 성격은 먼저 도덕성을 기초로 한 사상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회와 문화의 성장과 발전은 결코 기술적 진보나 물량주의에 의해서 환산되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상은 도덕적 설득력을 갖고 시대적인 양심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문명을 공유하면서도 창조해 나갈 사상으로서 서구의 물질 문명과 동양의 정신 문명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양 사상이 옳다고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구의 분석적 사고에 기초한 기술 문화와 동양의 종합적 사고에 기초한 윤리적 문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조직 원리와 능률의 원리를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인격과 심정의 윤리가 강조되는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신 중심의 절대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상입니다. 서구 문명은 신을 죽었다 하고 퇴위시키고 그 자리에 인본주의 철학을 대치시키거나 심지어 무신론과 유물론을 양산해 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결국 자아숭배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생존의 근거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은 하나님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4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